안녕하세요. 존키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콘도미니엄 아파트먼트를 구입했을 때 처음에 계약에서부터 끝날 때 파이널 클로징까지 전 과정을 제가 실제 사례를 들면서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영상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나 그런 영상은 많이 있지만 실제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영상을 제가 찾지 못해서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약을 하고 중간에 여러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 그 파이널 클로징까지 하는 그거를 단계별로 한번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은 앞에서 세금과 투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서류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제 화면은 좀 줄여서 작게 나오게 하고 서류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의 샘플로 콘도미니엄 구매 시 우리가 그 빌더와 사인을 하는 계약을 맺을 때 쓰는 그 계약서의 첫 장입니다. 보시면 이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첫 번째 펄처서 이름, 계약을 하려면 일단 계약자와 누가 계약을 하는지 이게 가장 먼저 나오죠. 펄처서 네임과 벤더는 여기서 빌더를 얘기를 하는 거고, 빌더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건 본인의 이름일 거고요. 펄처서의 이름은 처음에 본인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족의 이름을 2명을 넣을 수도 있고, 3명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컴퍼니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빌더들이 컴퍼니 이름을 넣을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을 같이 넣어서 일종의 개런터로서 넣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컴퍼니 이름만으로는 많은 빌더들이 그걸 거부를 해요. 그 이유는 그 컴퍼니가 오랫동안 히스토리가 있는 컴퍼니가 아닐 경우에는 그 컴퍼니 안에 그냥 페이퍼 컴퍼니일 경우에는 아무 에셋도 없고 책임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을 보통 같이 넣기를 원해요. 벤더의 네임은 우리가 흔히 아는 빌더 트라이데이랄지 맨키스랄지 그런 큰 빌더가 할지라도 맨키스 트라이델 그 이름 자체를 넣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빌더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때마다 하나의 컴퍼니를 셋업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위한 컴퍼니를 만들어요. 그래서 4800 0 잉크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빌더가 하더라도 하나의 일종의 새로운 컴퍼니를 하나 만들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 모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을 보면 purchase price가 있고 purchase price는 당연히 그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앞에는 그거를 그 워딩으로 $500,0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워딩으로 쓰고 여기에다가는 그거를 그대로 이제 숫자로 쓰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밑에 보면 including harmonized sales tax HST 이 가격에는 HST가 include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제가 앞 영상에 그 캐나다 세금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 영상을 보시면 이 HST가 어떻게 인클루드가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냥 100%가 다 인클루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세금 영상에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이거는 프리컨스트럭션 콘도를 샀을 때는 앞으로 미래에 완공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디파짓을 5%, 5%, 5%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몇 번 나눠서 넣게 되죠. 그래서 여기 계약서에는 그거를 언제 얼마의 금액을 넣는지 그런 페이먼트 스케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고 이거는 언제 지금 예상되는 거는 언제다. 그런 것들은 뒷부분에 테리온이라고 해서 붙어 있는 따로 별도의 스케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것이 완공되는 시점은 언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건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2번에 B에 보면 어떤 유닛은 유닛 얼마에 레벨 얼마 이런 게 딱 숫자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수인 넘버 10, 25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수인 넘버와 리걸 디스크립션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더 중요한 거는 리걸 디스크립션이에요. 리걸 디스크립션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레지스터가 돼 있는 어떤 식으로 레지스터 돼 있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닛 몇 호에 레벨 몇 이렇게 보통 돼 있고 그게 프로젝트 아직까지는 이게 뮤니시펄 그 어드레스가 없어요. 아직 이게 지금 새로 만드는 콘도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콘도의 프로젝트 이름에 유닛 넘버, 레벨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그게 자기가 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는 자기가 뭘 샀는지도 모르고 그걸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단체로 뭘 한꺼번에 할 때는 이런 거를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히 자기가 어떤 경우에 어떤 유닛을 샀고 어떤 레벨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그게 자기가 그 큰 돈을 주고 산 그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사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캐나다에는 콘도미니엄 액트라고 있어서 이 두꺼운 계약서를 다 읽어보고 계약을 사인을 하진 않아요. 그렇고 이게 완전히 서로 빌더와 내가 다 사인을 해서 콘도가 이제 계약이 체결된 후로부터 10일간의 10일이라는 거는 이제 칼렌더 데이 10일, 비즈니스 데이는 아니고 칼렌더 데이 10일로 해서 쿨링 오프 피어리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시 꼼꼼히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게 그런 거를 법으로 다 그런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처음에 그냥 사인을 하는데 간단하게 이건 금액은 얼마고 내가 사는 게 어떤 유닛이 정확하게 이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거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밑에 내려가 보면 뒤에 이건 계약서 첫 장이고 뒤에 스케줄 A, 스케줄 B, 스케줄 해서 여러 스케줄이 붙어요. 여기 스케줄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계약서에 이게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에 보면 스케줄 A, 스케줄 B, C, D, E, and 테리언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해서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스케줄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테리온 스테이트먼트가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이 계약서 원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부가적으로 붙는 것들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계약서에 이런 스케줄이 여기 혹시 계약서에 명시가 안 돼 있는 스케줄 어떤 Z라는 게 있다. 그거를 나중에 붙여놓으면 이 원계약서에 없기 때문에 그 계약 효력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 앞에 스케줄이 명시가 되어 있고 뒤에 그 스케줄이 다 이게 첨부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고 보통 이제 콘도의 많은 내용들이 스케줄 A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콘도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파이널 클로징이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다 글로 스케줄 A에 붙어 있고 스케줄 B 같은 경우는 무슨 속안에 인테리어 같은 거 어떤 매트리얼을 쓰고 어떤 어플라이언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 스케줄 C, 스케줄 D 이런 내용들이 어떤 도면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뒤에 부가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것을 전체 계약서의 일부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밑에 보면
사인하는 란이 있죠. 그래서 내가 펄처스로서 여기다 사인을 하고, 만약에 2명일 경우에는 위아래 2명 각각 사인해야 되는 거죠. 계약자가 2명이면 다 2명이 사인해야 되고, 계약자가 3명이면 3명이 다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가 먼저 사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밑에 이 빌더가 또 사인을 해요. 계약은 쌍방이 사인을 해야지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서로 이거를 2020년 뭐 5월 15일 이 영상을 찍고 있는 5월 15일 날 이거를 사인을 하고, 실제로는 빌더는 뭐 5월 17일 날 사인을 했다 하면 계약이 체결되는 날짜는 5월 17일이 되는 거죠. 네, 옆에 보시면 vendor solicitor라고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이 캐나다에서는 우리가 내는 앞에서 말한 이 디파짓을 빌더한테 주지 않아요. 이게 아직 프리 컨스트럭션 컨도이기 때문에 아직 그 클로징이 될 때까지는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길게는 한 5년까지도 이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혹시 이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넣어놓은 디파짓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캐나다에서는 법으로 그것을 그 빌더가 선정한 그 어떤 로우 펌에서 별도의 트러스트 어카운트에서 보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아주 드물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빌더가 부도가 나더라도 그 돈은 그 로펌의 트러스트 어카운트에서 아예 세퍼레이틀리 딱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전해요. 그러니까 이 캐나다에서 콘도 분양을 받을 때는 원금은 안전하게 보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더 깊이 들어가자면 아까 얘기한 테리온이라고 하는 일종의 보증보험이죠. 그런 단체에서, 기관에서 2만 불까지, 그 디파짓의 2만 불까지 커버해주는 인슈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빌더는 그 인슈런스를 근거로 해서 그 트러스트 어카운트에서 2만 불은 빼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맥시멈 2만 불까지는 빌더는 그 돈을 쓸 수 있고, 왜냐하면 그게 인슈런스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부도가 나도 그 2만 불마저도 그 테리온이라는 워런티로 커버가 돼요. 그래서 내 돈은 100% 안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 후에 뭐 우리가 이제 지켜나가야 될 것은, 우리 그 위에 앞에서 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페이먼트 인스트루먼트 스케줄에 따라서 돈을 내는 것이 있죠. 그럼 그때 맞춰서 그 자기가 이미 준 포스트 데이트 책에 따라서 그 돈을 준비를 딱딱딱 해놔야 되죠. 그러려면은 그 어카운트에 좀 미리, 가끔 은행에서 홀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셔서 미리 그쪽 어카운트에다 돈을 넣어 놓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변호사를 선정하셔야 돼요.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 우리 많은 에이전트들과 이런 계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변호사나 나에게만 와요. 에이전트에게는 더 이상 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변호사는 이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의 인포메이션을 빌더에게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그 변호사와 나에게만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스케줄에 맞춰서 매번 그 정해진 그 돈을 내게 되면 그 빌더의 그 로펌에서 이렇게 그 에비던스 오브 컴플라이언스라는 일종의 영수증을 이제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매번 내가 어떤 돈으로 내가 언제 돈을 냈다라는 이런 것들이 내 집으로 날라와요. 그러면 이거를 각각 다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돈을 냈다는 이게 영수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 집으로 이게 우편으로 배달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소가 바뀌면 매번 이걸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모게지를 신청할 때 그 은행에서 이 에비던스 오브 컴플라이언스를 네가 돈을 냈다는 증거를 갖고 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시면
보관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내가 속안의 인테리어에 어떤 컬러와 매트리얼을 쓰겠다 하는 그런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요새는 그것이 굉장히 단순화가 돼서 빌더들이 보통 패키지 A, 패키지 B, 뭐 패키지 C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스탠다드는 본인이 뭐 엑스트라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A, B, C로 해서 자기가 난 이 컬러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옵션이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거기서 선택을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는 그거를 각각 내가 뭐 카운터탑은 이걸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각각 선택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하면서 이제 빌더 입장에서는 그거를 하면서 또 업그레이드를 좀 약간 유도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스탠다드로 해서 클로징을 그냥 아주 심플리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걸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어느 날 이것이 다 되었다고 이제 언제 클로징을 하니까 네가 와서 인스펙션을 해라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연락을 가고 처음에 그 일을 도와줬던 에이전트에게는 전혀 내용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는 그때 해줬던 에이전트와 상의를 해서 내가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내가 이 경험이 없으니 당신이 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이런 노티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받았는지 이게 언제 클로징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본인이 처음에 일을 도와주었던 그런 중개인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거는 제가 그 전에 했던 어떤 하나의 샘플을 진짜 여기 기본 개인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런 정보는 좀 지우고 이거를 보여드리는데 여기를 보면 데미지드 된 거나 인컴플리트 된 거, 또 미싱 된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어요. 이거는 한 건물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뭐 한 500세대, 뭐 600세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엔 또 수많은 그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의 미스테이크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간혹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가서 그걸 보는 거를 PDI라고 하는 거예요. 인스펙션을 프리-딜리버리 인스펙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봤더니 뭐도 잘못되어 있고 뭐도 없고 뭐 이런 거를 쭉 체크를 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인스펙션 하는 친구들이 뭐 거기다가 테이프를 붙이면서 이거가 미싱이 됐다. 뭐 여기에는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돼 있다. 카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그런 걸 다시 한번 해야 된다 하고 그런 거를 다 체크를 하고 여기다가 그걸 다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쭉 보시고 이게 이러하구나 하고 내가 여기다가 이거를 고쳐달라 하고 이제 사인을 하죠. 그러면 이거를 진행한 시점이 보통 이제 내가 입주되기 한 2, 3주 전에 했기 때문에 한 2, 3주 동안 또 이거를 마무리를 해요. 근데 내가 만약 이제 그 입주날 들어가 봤더니 아직도 뭐 미흡한 것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그 언급한 이 테리온이라는 테리온 워런티에다가 등록을 하면 돼요. 등록을 해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이 안 돼 있다 하고 거기다가 쭉 그것을 넣어 놓으면 그거를 빌더가 또 보고 그걸 계속 수정을 해요. 그래서 이 인스펙션을 하면 같이 따라오는 것들이 이 테리온 서티피케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 서티피케이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꼭 잘 보관을 하셔야 되고 그거를 우리 변호사에게도 하나 환불을 주고 또 나중에 모게지를 받을 때 은행에서도 이걸 요구를 해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굉장히 일이 복잡해져요. 가능하면 이 서티피케이트는 어떻게든 꼭 보관을 하고 계셔야 돼요. 보관을 하시고 여기에는 이제 들어가는 게 내가 나중에 이거를 아까 말한 테리온의 레지스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레지스터 넘버가 있어요. 이 레지스터 넘버를 가지고 나중에 그 테리온 웹사이트에 가서
내 유닛을 레지스터하고 어떤 것이 미흡하게 지금 잘 마무리가 안 돼 있다 하고 거기에다 계속 리포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빌더는 이 테리온이라는 데가 이 빌더의 그런 컨스트럭션 과정을 전체를 그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빌더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잘 팔로우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테리온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나중에 테리온은 그 빌더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너희 거를 안 해주겠다 하고 떠나면 그 빌더는 더 이상 여기에서 캐나다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빌더도 마찬가지로 어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아야 되는데 그 테리온에서 돈을 이런 그 워런티를 해주지 않는 프로젝트에는 어떤 은행도 파이낸싱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빌더에게는 이 테리온이 굉장히 무서운 그런 단체인 거죠, 기관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여러 인포메이션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언제 입주가 되었다 하는 이런 날짜가 나와요. 그러면 이 날짜로부터 이 테리온의 워런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어플라이언스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1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뭐 워런티가 없어진다든지 또 어떤 거는 뭐 1년 동안 커버리지가 되고 어떤 거는 뭐 2년이 되고 그거는 그 아이템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테리온의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 그런 데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PDI를 마치고 입주일이 이제 결정이 되면 내가 선정한 변호사에게 이런 그 클로징에 관련된 서류가 와요. 이 콘도미니엄은 이 변호사가 이제 2번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인터림 클로징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림 클로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말로 하면 입주에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변호사가 한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내가 등기 시점에 하는 파이널 클로징을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콘도 같은 경우는 이걸 같은 날 같이 하기도 하고 많은 콘도들이 약간 시차가 있어서 입주를 먼저 하고 나중에 등기를 먼저 하게 돼요. 이 입주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실제로 뭐 거기에 몸이 들어가서 산 그날이 입주일이 아니라 빌더가 선정한 내 유닛이 다 완공이 돼서 너는 이제 들어와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입주일이에요. 그거는 일방적으로 빌더가 정하는 것이지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해서 그거를 연기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샘플로 오래전에 분양된 아주 작은 콘도에 대한 샘플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는데 2018년 9월 28일에 입주일인 어떤 콘도예요. 그 콘도가 가격이 33만 8,990에 이제 분양이 된 거예요. 이건 뭐 입주일이 2018년이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로부터 한 4, 5년 전에 분양이 이제 된 콘도예요. 그렇게 돼서 33만 8천에 클로징이 됐고 지금 현재 20%가 디파짓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밸런스로 남아있는 돈은 27만 1,190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이 돈이 필요한데 입주일에는 저 돈을 다 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 돈을 모기지를 받아야 되는데 모기지를 받을 수가 없는 게 아직은 내가 여기에 펄처서로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 자격이 되는 것 뿐이지 법적으로 아직 내 등기가 아직 내 이름으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유닛을 담보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기지를 받을 수가 없는 아직 그런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빌더가 그 돈을 빌려주는 것 같이 해서 27만 1,000불에 대해서 내가 일종의 빌더의 팬텀 모기지 같은 가상의 모기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는 그거에 대한 인터레스트를 빌더에게 부담을 하게 되죠. 그것을 occupancy fee라고 하는데 occupancy fee 안에는 여기 아래에서 보여드시지 monthly common expense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콘도 fee예요. 콘도 관리비. 그리고 estimated monthly realty tax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나중에 내야 되는 재산세를 이렇게 미리 조금 이걸 에스티메이트해서 내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그 27만 1,000불에 대한 지금 인트레스트, 여기는 3.4%. 이거는 뭐 그 전에 했으니까 인트레스트 그 상황에 맞는 인트레스트를 이제 부과해서 계산을 했더니 그 돈이 788불 돼서 이 세 가지 항목을 합쳐서 이 콘도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점부터 1,346불이라는 어큐펜시 피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실제로 클로징이 9월 28일이었기 때문에 그 8일, 28일, 29일, 30일 3일간의 일할 계산을 한 134불까지 또 따로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그 수표를 주면 거기에서 수표에서 계속 다달이 빼가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여기 보면은 수표를 그 다음 10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게 아직 언제 파이널 클로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빌더는 좀 약간 넉넉하게 수표를 받아놔요. 그래 놓고 나중에 그 클로징이 파이널 클로징이 되는 거는 시에서 이게 빌딩 퍼밋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빌딩이 완전히 그게 됐다는 빌딩이 레지스트레이션이 돼야 돼요. 그 이후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가 될지 빌더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넉넉하게 받아놓고 이렇게 하다가 빌더가 이걸 등기하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그 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보이드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미리 우리 그 로여에게 이 인포메이션이 가고 나는 우리 로여를 만나서 그거에 대해서 클로징, 인터림 클로징에 대해서 내가 저런 수표도 갖다 주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는 내 로여와 이제 만나면서 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고 나서는 내가 인터림 클로징이 이제 마무리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키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날 뭐 한 3시, 4시 정도가 돼서 받을 수가 있거나 아니면 뭐 그 다음날 가서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콘도 회사에 가서 키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아직 내 집처럼 이제 당연히 이제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주차장이 있다면 주차장도 당연히 쓸 수 있는 거고 키를 다 액티베이션을 하고 거기 뭐 모든 그런 키, 팝, 뭐 가라지 도 오프너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그날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 봤더니 아직도 처음에 얘기한 PDI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가 아직도 좀 미완성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30일 폼이라는 게 있어요. 30 days 폼이라는 거를 테리온 폼에다가 작성을 해서 그걸 테리온에다가 리스트를 하면 그쪽에다는 이제 또 이 빌더에게 또 연락이 가요. 그럼 빌더는 그거를 또 팔로우를 해서 이거를 다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서 결국 이제 파이널 클로징 하는 날짜가 됐어요. 파이널 클로징 하는 날짜가 되면 이거는 하나의 또 그 지금 같은 유닛이 샘플로 제가 보여드리는 파이널 클로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가 스테이트먼트를 보여드리는데 여기 위에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프로퍼티 어드레스가 들어갈 거고 아까 이제 그 이게 인터링 어큐펜시는 September 28에 했죠. 그리고 나서 실제 파이널 클로징은 January 30, 2019. 여기가 한 어큐펜시로부터 한 4개월 정도의 뭐 인터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이널 클로징을 하는데 파이널 클로징 할 때는 진짜 이제 모든 돈을 내가 다 모기지도 받아야 되고 완전히 이제 그게 명의가 내 걸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대해서 모든 일을 변호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변호사가 이 서류를 미리 받아요. 그러면 이 서류를 받고 여기에서 지금 빌더가한테 줘야 되는 돈, 뭐 또 이런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해서 마지막에 파이널리 지금 이 바이어에게 당신이 지금 얼마를 더 가져와야지만 이걸 클로징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빌더가 온 자료를 근거로 계산을 해서 우리 변호사가 나에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 몇 월 며칠까지 돈을 얼마를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돈을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또 그 무슨 내가
받는 은행에서 모계지를 받는 은행에서 차액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저 1월 30일 날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내가 처음에 아까 그 작은 콘도 같은 경우는 33만 8,990불로 샀는데 실제 여기에는 32만 2,233불이라는 내가 좀 생소한 숫자가 써 있어요. 저거는 제가 지난 앞 영상에서 HST를 설명하는 영상에서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거는 그쪽 영상에서 한번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고 거기에 이것이 네트가 되고 거기에 HST 13%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총 금액은 36만 불이 넘게 되죠. 그렇지만 나는 이 콘도를 33만 8천에 샀고 이 33만 8천에 샀고 나머지 차액은 정부에서 리베이트를 받게 돼요. 정부에서 리베이트를 받는데 만약 내가 리베이트를 받지 않고 이걸 인베스트먼트 퍼포스로 사서 내가 렌트를 줄 계획이다라고 하면 그 리베이트 포션에 대해서는 내가 미리 내야 돼요. HST. 그리고 나서 내가 렌탈 그 리스 어그리먼트를 첨부해서 내가 이거는 임대를 줬으니 임대용 그 HST 그 리펀드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저에게 내가 놓은 거를 2020년도 이 기준에 맞춰서 저에게 다시 그 돈을 다시 이제 리펀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그 앞에 영상에 있으니까 그 HST 영상을 한번 봐주셨으면 이제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제가 넣은 디파짓이 있고 이제 바이어가 이 돈을 미리 이제 20% 넣어놓은 것이 이제 이거예요. 그렇게 됐고 이제 리얼티 텍스는 왜냐하면 2019년도에 내야 되는 돈이 총 이 금액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버페이 된 거는 거꾸로 오히려 내게 크레딧으로 이제 주고 콘도 커먼 익스펜스 이거는 이제 콘도 그 앞에서 냈던 것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 금액이 한 1불 정도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차액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 거고 occupancy fee는 아까 처음에 그 인터림 occupancy fee를 내가 수표를 여러 장을 써줬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January에는 이 occupancy fee를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미리 이게 클로징이 될 거기 때문에 변호사가 미리 이 작업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거기에서 그냥 더 이상 그 수표는 더 이상 안 쓰고 여기에서 이걸 따로 계산을 해서 여기에서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일할 계산을 해서 1월 30일까지 계산된 그 금액이 이 1,346불에서 30일간을 계산한 1,259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쭉 가다 보면 테리온 enrollment fee 뭐 테리온에다가 한 것들 하고 거기에 HST가 붙고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워터, 가스 미터, 뭐 하이드로 미터 이런 것들을 커넥션한 거에 대해서 또 따로 이제 돈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스케줄 원래 계약에 A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쭉쭉 차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금액이 처음에 저는 33만 8천에 샀는데 나중에는 36만 9천이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HST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거를 투자용으로 샀기 때문에 HST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한 2만 5천 정도의 HST가 발생이 돼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지금 먼저 부담을 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돈을 미리 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HST 리베이트 해주는 그 금액이 25,134불이 있죠. 이거는 나중에 임대용 계약서를 첨부를 해서 이건 돌려받을 수 있다. 그것도 이제 변호사나 회계사랑 같이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 추가할 거는 클로징 할 때는 이제 랜드 트랜스퍼 텍스가 또 나가죠. 이 금액에 따라서 랜드 트랜스퍼 텍스는 달라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 영상에 재산세와 취득세라고 하는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시고 보시면은 거기에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설명을 해 놨어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occupancy fee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콘도 fee만 이제 내게 돼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모게지는 내가 모게지는 따로 이제 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재산세가 나오면 재산세도 내가 또 따로 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콘도 코퍼레이션과 나의 관계는 그 콘도 피에 대해서 미리 이제 저렇게 뭐 포스트잇 체크를 주거나 아니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free authorized payment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free authorized payment를 하죠. 그걸 매번 뭐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내 완전히 그 파이널리 나는 이미 그 키를 이미 갖고 있고 뭐 내 테넌트가 살거나 내가 이미 거기 콘도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 파이널 클로징이 했다고 해서 뭐 피지컬리 내가 뭐 바뀔 건 없어요. 근데 리갈리 이제 완전히 내가 거기에 주인이 되는 것이고 또 모게지가 발생을 해서 나는 이제 앞으로는 은행 내가 선택한 뭐 TD뱅크나 뭐 그 은행과 이제 그 모게지를 갚아 나가는 그런 것이 발생을 하게 돼요. 네, 이렇게 이제 파이널 클로징이 된 후에 바로 재산세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엠팩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 기관에서 먼저 이거에 대해서 어세스먼트 밸류가 나와야 돼요. 그 어세스먼트 밸류와 그 해의 텍스 레이트가 내가 그 해에 내야 되는 재산세예요.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재산세 텍스란에다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엠팩이라는 그런 기관에서 제가 그 콘도에 대해서 어세스먼트를 한 후에 이런 너의 콘도의 지금 밸류는 36만 불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36만 불에 대해서 딱 이 어세스먼트 밸류가 나와요. 그러면 그 해에 2020년도에 왜냐하면 이게 2016년도와 2012년도 16년도에 이게 매 4년마다 이게 어세스가 되는데 2016년도에 한 거는 결국 4년 시점인 2020년에 그 금액이 되고 그전에는 조금씩 그 포션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36만 불에 대한 세금을 2020년도에 내야 돼요. 그리고 2020년도에 다시 그걸 어세스해서 또 어떤 밸류가 나오면 그건 2024년도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조금씩 인크리스가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자세히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2020년 기준으로는 36만 불이다. 그러면 올해의 텍스가 지금 토론토 텍스가 한 0.0614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 뭐 2,500불 정도의 텍스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계약을 하고 뭐 칼라 셀렉션도 하고 중간에 뭐 그 PDI를 하고 인터림 클로징을 하고 파이널 클로징까지 이게 전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잘 이 내용을 보시고 좋은 콘도도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도 본인이 알고 있어야 스무스하게 이거에 대해서 잘 클로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